항상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7쪽 수능특강. 호르몬의 특성과 종류. 항상성은 이제 그 몸의 상태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신경이 작용할 때도 있고 호르몬이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신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배웠으니까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된다.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미량으로 생리작용 조절하며 부족하면 결핍증이나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난다. 일단 내분비샘이랑 외분비샘이랑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는데, 외분비샘은 이제 피부 같은 데 있는 거, 피부. 외분비샘은. 그러니까 피부에 있거나 아니면 소화관에도 있는데, 소화관에도. 소화관에, 이 소화관도 알고 보면 피부거든요. 바깥, 이제, 사실은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데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외분비샘은 분비관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분비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땀샘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 땀샘도 그런데 소화샘이나 침샘이나 눈물샘 이런 게 이제 외분비샘이에요. 외분비샘. 근데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없어. 이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혈액 같은 데다가 뿌리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분비관이 따로 없고 혈관을 타고 조직액으로 이제 내보내지는 거고요.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내분비샘은 이제 이 몸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외분비샘은 그냥 바깥으로 이제 이 피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땀샘이나 소화샘이나 침샘이나 눈물샘은 외분비샘이고, 나머지는 내분비샘이고. 근데 호르몬의 특징은 이 그 호르몬을 만드는 그 세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 이런 거는 이자에서 만들거든요. 이자에서. 근데 쓰여지는 거는 간에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표적 세포가 간이야. 그래서 이자에서 내보내서 간까지 이동하다가 이제 수용체에 수용이 되면 간에서 그 인슐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호르몬의 작용,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구석구석 퍼져 멀리 떨어진 표적세포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므로 신경의 작용보다 전달 속도가 느리다.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근데 그래 신경은 이제 바로바로 전달되는데 지속 속도는 짧죠. 근데 호르몬은 그 이 물질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신경은 전달 속도가 빠르고 호르몬 작용보다 전달 속도가 빠르고 효과가 일시적이다.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은 좀 느리지만 효과가 지속적이다. 신경 전달은 빠른데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별도의 분비관을 거치지 않고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나 조직을 내분비샘이라고 한다. 내분비샘. 호르몬의 표적기관에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표적세포에 특정 호르몬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호르몬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정상 범위보다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고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입에서 침을 분비하는 침샘은 내분비샘이 아니라 이건 외분비샘이고요. 위에서의 소화액 분비하는 것도 외분비샘이고, X 둘 다 외분비샘. 호르몬의 작용은 신경의 작용에 비해 전달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효과 지속적이고, X. 자, 넘어갑시다.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자, 내분비샘의 뇌하수체, 뇌하수체 전엽 후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애 부신, 그
그다음에 이자가 이렇게 밑에 있나? 하여튼 이자 위 밑에 이 정도 있으려나? 하여튼 이자. 그다음에 정소와 난소 등이 그 내분비샘입니다. 내분비샘. 다 외워야 되는데 내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 내하수체 전엽하고 후엽이 있어요. 일단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 이뇨작용을 막는 거지. 이뇨작용은 소변을 누는 건데 소변 넣는 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수분을 재흡수하는 재흡수. 그러겠죠? 뭐 그런 거고 그거 빼고는 이제 내하수체 전엽이다 이거지. 항이뇨 호르몬 빼고 내하수체 전엽,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내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생장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어떤 그 작용을 하는 건데 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나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나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다른 기관을 또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내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 시상하부는 간내야 간내.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에 내하수체라는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하수체는 뇌는 아니고 간내는 시상하부는 간내고. 그래서 여기서 생장 호르몬은 이제 뭐 생장에 관여하는 거고 여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여기 가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많이 내보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겁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그런 내분비샘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내하수체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 갑상샘은 이제 목에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있고 티록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티록신이 하는 일은 이제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신에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게 나오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야 결국에.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붙는 거는 내가 알고로는 이제 전구체 같은 건데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텐데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은 뭐 같은 거예요. 아드레날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베타세포와 알파세포가 있어. 베타세포가 인슐린. 다 외워야 되는데요. 베타세포가 인슐린. 알파세포가 글루카곤. 뭐 배인 상처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더라고. 베타세포가 인슐린. 그다음 알파세포가 글루카곤.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오고요.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다시 표를 보면서 다시 외웁시다.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고 생장 호르몬은 생장을 촉진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 촉진하고 부신 겉질 호르몬은 부신 겉질에서 코르티코이드를 분비를 촉진을 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네. 하여튼 걔를 촉진하고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합니다. 재흡수. 여기까지가 뇌하수체. 갑상샘은 티록신.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세포 호흡 같은 거 촉진하는 거야. 물질 대사. 그 다음에 부신 겉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지방이나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 증가. 어떻게 증가시키냐?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꾼다. 속질의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드레날린 이런 거는 혈당량 증가시키고, 이거는 이제 글리코젠이 이제 간에 저장되거든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어서 저장되거든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심장박동 촉진하고 혈압 상승시킨다. 예,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그런 거고요. 이자에는 이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죠. 여기 전부 다 혈당량 증가인데 다른 애들은 증가인데 얘는 혈당량 감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게 조직 세포로 포도당이 흡수되도록, 그러니까 혈액 내에 있는 당을 흡수하도록, 혈당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혈액에 있는 당이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걔네들을 세포로 흡수하도록 그거를 촉진한다. 글루카곤은 이제 인슐린의 반대인데 혈당량 증가시키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근데 에피네프린도 그 역할을 한다 이거지. 에피네프린도. 자, 내분비계 질환, 당뇨병. 포도당이 소변에 섞여서 나오는 병인데 인슐린 분비 이상이나 이건 이제 인슐린 분비 이상은 이제 인슐린이 적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제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나눌 수가 있는데 1형 당뇨병은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괴돼서 베타 세포가 파괴돼서. 그럼 이런 사람은 인슐린을 자꾸 이제 시간대별로 맞아야 돼. 안 그러면 혈당량이 급속히 증가해서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를 조절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혈당량이 너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없으니까 혈당량이 증가하겠네요. 혈당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있죠. 예, 인슐린이 없으면. 영화 같은 데서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인슐린 처방 시간 지나면 죽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1형 당뇨병은 사실 진짜 병이고 2형 당뇨병은 이게 이제 좀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있어. 인슐린이 있는데 표적 세포가, 그러니까 너무 혈당이 너무 높다 보니까, 높은 상태 유지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적응적으로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는 2형 당뇨병이고, 어떤 뭐 유전적 원인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 1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은 약물 치료하고 음식물 섭취 조절하고 운동하라.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자, 근데 혈당량이 높으면 뭐가 나쁘냐면, 그게 혈당량이 높으면은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은 원래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 필요한 건데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에너지원을 쓸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병이 되는 거고. 자, 오줌이 자주 마렵고 갈증과 식욕이 많이 느끼며, 밥을 먹었는데도 빠져나가니까 시각이 흐려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체중이 급격하게 줄 수도 있고요. 예, 포도당이 빠져나가니까 콩팥이나 눈, 손, 발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심각하면 이제 뭐 눈이 먼다던가, 그 혈액 같은 게 이제 그 공급이 잘 안 돼서 혈관이 수축이 되나 봐. 그런다던가, 아니면 이제 손발을 자른다던가, 예, 막 이렇게 괴질이 생겨가지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뇌와 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이에요. 콩팥에 가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죠. 부신에 어디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러니까 겉질, 부신에 이제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뭐뭐는 인슐린 분비 이상이나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질병이다. 당뇨병. 포도당이 빠져나간다, 오줌으로. 제2형 당뇨병은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아니죠, 1형 당뇨병이 베타세포가 파괴된 거고,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에 관여한다. 맞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기 때문에 혈당량이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거인증과 소인증.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이 되고요. 생장 호르몬 분비량이 너무 적으면 소인증이 된다. 거인증은 주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발생하며, 뇌하수체 종양 때문에 하여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 최홍만이 하여튼 뇌하수체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하고 그러던데, 최홍만 너 이제 계속 키가 컸나 보지. 뼈의 생장판이 다친 후에도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 형태로 나타난다. 말단 비대증이 뭐냐면, 이렇게 얼굴에도 이렇게 말단들이 있죠. 이렇게 말단, 광대뼈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이미 다 자랐는데 거기가 더 계속 자라는 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뭐 어떻게 그래야지. 하여튼 말단 비대증이 걸립니다. 농구 선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이런 거, 발가락 이런 것도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말단이. 이렇게 광대뼈도 늘어나고 얼굴 형태가 조금 이제 바뀌죠. 브룩실즈, 옛날에 되게 유명한 뭐 세계 최고의 미인 이런 브룩실즈 이런 사람도 말단 비대증 걸려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약물 치료나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한다. 이제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너무 갑상샘 기능이 너무 활발한 거고 저하증이 있는데, 티록신 분비량이 많으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고, 근데 갑상샘 기능이 항진이 되면 물질 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고 땀이 많이 흘려지고요, 체중이 감소하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심박수와 심장 박출량이 증가한다. 성격도 과민해지고 눈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바제도병이라고 해서 이 눈이 큰 사람이 있어요. 눈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서. 티록신 분비량이 적으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인데 대사량이 감소한다. 동작이 느리고 이런 애들 좀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의심이 되는 애들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자고, 언제나 자. 동작이 느려. 체중이 증가하지는 않던데. 심박수와 심장 박출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티록신이 적어서. 근데 티록신이 아이오딘이 있어야지 만들어져요. 아이오딘이 있어야지. 아이오딘이 근데 미역 같은 데 많아. 해조류에 많아요. 그래서 방사성 아이오딘 치료. 하여튼 요거는 이제 항진증을 치료하려면은 방사성 아이오딘을 이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억제하나 보다. 근데 이건 아이오딘들을 복용하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되게 동작 느리고 이런 애들 있어. 추위도 많이 타고. 그런 애들 이제 미역이나 해조류 이런 거 먹어야지 티록신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항상성이란 체내와 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한 혈당량, 체온, 혈장 삼투압 등 이런 게 유지되도록 하는 건데,
주로 내분비계와 내분비계 이런 내분비샘들 신경계의 작용으로 조절되는데 항상성 유지의 원리 음성 피드백은 이제 되먹임 작용인데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느 과정이 막 활발하면 그거를 이제 억제하는 게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이제 억제가 되어 있다. 그럼 촉진시켜야 되는 거고. 음성 피드백으로 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음성 피드백도 있고 양성 피드백도 있긴 해. 양성 피드백은 더 활성화시키는 거야. 뭐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뭐 엄마가 이제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커져 있거든요. 자궁이 커져 있는데 이게 수축을 하면서 애를 내보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양성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그 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면 자궁이 수축이 되거든. 수축하면서 애를 내보내야 돼. 그러면은 좀 있다가 더 많은 옥신이 나와. 그러면은 더 배가 아프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애가 이제 몇 분 간격으로 이제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술실로 이제 분만실로 들어가죠. 그런 거는 양성 피드백이고, 여기서 이제 음성 피드백은 그 이게 간내의 시상 하부에서 TRH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갑상센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센 자극 호르몬 나온다고 했지? 이거를 조절을 또 간내 시상하부에서 하는 거예요. TRH가 나와서 그러면 TSH를 내보내야 되냐? 내보내. 갑상선이 자극이 됐어. 그럼 티록신이 나와. 티록신이 근데 계속 너무 많이 나오면 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를 감지를 해. 그래서 이거를 줄여. 얘도 줄여. 그럼 얘도 줄어들겠지. 근데 너무 줄어들어. 그럼 또 안 되잖아.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온몸에서. 그러니까 얘를 또 내보내. 그럼 내보내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중에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티록신에 의해 시상 하부의 TRH의 분비와 뇌하수체 전엽의 TSH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럼 티록신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근데 그러다 너무 낮아지면 다시 TRH 분비와 TSH 분비가 촉진돼서 티록신이 농도가 증가한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요게 그 뭐 몽골이나 이런 데 살아. 그러면은 미역 같은 거 먹기 힘들거든요. 내륙 지방에 살면은. 그럼 티록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오딘이 부족한 거야. 그럼 티록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아이오딘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부족하다라고 또 보내, 신호를. 그러면 이걸 더 내보내. 갑상센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과 갑상센 자극 호르몬. 갑상센 자극은 했는데 티록신을 못 만들어. 그럼 또 신호를 또 보내. 없다고. 그럼 얘 계속 갑상샘이 커져, 이렇게. 자극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래서 얘 막 이렇게 나비네크처럼 커져요. 이렇게. 목이 부어가지고.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아이오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고. 하여튼 음성 피드백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티록신을 아무리 자극하더라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어야 돼. 미역 이런 거 잘 드시고 김도 잘 드시고. 자, 기량작용은 이거는 방금 음성 피드백 설명한 거고요. 어떤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로 작용하여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피드백은 되먹임 작용이고, 이거는 두 요인이 있는데 하나가 활발하면 하나는 이제 아직 덜 활발하다가 다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심장박동이 계속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빨리 죽어. 이제 얘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하나가 활발하면 얘가 이제 좀 덜 활발하다. 얘가 활발해지면 얘가 다시 덜 활발해지고 이런 게 기량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서로 분배되는 작용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기량작용을 하는 거고,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고 이렇게 조절하죠. 자, 가로 좀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자, 생장 호르몬이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거인증, 너무 적으면 소인증이 되는 거고요. 무엇이란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체내 환경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한다. 항상성.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의 원리 중 무엇은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기량작용. 음성 피드백은 어느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을 하며, 대표적인 예로 티록신의 분비 조절이 있다. 맞네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대사량이 증가하여, 저하증이니까 대사량 감소하겠죠? 예. 아니죠. 이거는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서로 반대되는 작용한다. 인슐린도 마찬가지다. 인슐린은 글리코젠 합성하는 건 혈당량 낮추는 거고요. 글리코젠 분해해서 인슐린을 혈당량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는 거죠. 혈당량은 이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그 농도 같은 건데, 혈액에 100ml당 약 75에서 125ml가 들어있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포도당은 체내의 중요한 에너지 원인이므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자에서 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그 분비가 되고요. 이자에서 체내의 혈당량을 직접 감지할 수도 있네요. 이자가 그 감지하는 역할도 하네. 그 다음에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을 통해 이자나 부신을 자극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자 네가 만들어라, 이거는 자율신경이 자극한다 이거지. 아까 전에 뭐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자극한 건데, 이거는 자율신경이 자극해가지고 이자나 부신을 자극한다는 거죠. 혈당량 조절, 호르몬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상인의 혈당량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 정상 범위로 유지가 됩니다.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고요.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져. 이것도 알아야 돼.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합니다. 혈당량이 감소하고, 글루카곤은 이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온으로 끝나는 거죠. 얘랑 좀 이름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글루카곤이 호르몬이네, 호르몬. 글루카곤이 호르몬이고, 글리코젠은 이제 포도당이 다당류죠, 다당류. 예.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 혈당량 증가한다. 자,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나와서 두 가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기도 하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를 촉진하는 것도 있어. 그러다 보면 너무 감소할 거 아니야. 너무 감소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식사 후에 혈당량 증가하는 다음에. 근데 너무 감소하면 또 안 되잖아. 밥을 굶었어. 지금 포도당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혈당량이 감소할 거고, 알파세포가 글루카곤이 나와서 간에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다는 못하겠네. 자,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을 때 인슐린 분비 베타 세포에서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만드는 것도 하고요.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하는 것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성 피드백이 또 일어나긴 하네요. 그래서 정상 범위까지 낮아지면 인슐린 분비량 감소하고요.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너무 낮으면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되고,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전체적으로는 기량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얘가 길했다가 얘가 뭐 이제 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탐구자를 살펴보기는 다음 주에 하고 옆에 칸 채우기까지만 할게요. 무엇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며 인슐린, 배인 상처, 인슐린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너무 낮으면 이제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돼. 글루카곤.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정상인이 식사한 후, 이러면 포도당 농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야 되고요. 혈당 낮추는 역할을 하고, 공복일 때, 좀 굶은 지 오래됐을 때, 그때는 글루카곤이 나와요.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각각 간에서 작용하여 서로 효과를 줄이는 기량작용을 한다.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로 아무튼 그 내공의 힘 문제 좀 다 풀어볼게요.